지난해 문을 닫은 가게가 100만 곳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계산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30초에 한 곳씩 셔터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저 불경기 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반만 보신 겁니다. 경기 탓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30년 된 단골 가게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구조의 붕괴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그 무너지는 층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붕괴가 왜 당신의 노후와 지갑까지 닿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폐업 100만이라는 숫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8여 명입니다. 1995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넘은 선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루에 2,760명입니다. 다시 초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30초에 한 곳씩 셔터가 내려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분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가게 40곳이 사라집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의 가게 40개가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폐업 사유 1위가 사업 부진, 그 비율이 50.2%입니다. 문 닫은 가게의 절반이 똑같은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한두 군데가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절반이 같은 벽에 부딪혔다면 그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일부 동네만의 일도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상가 10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 13.1%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걷다 보면 불 꺼진 가게가 그만큼 눈에 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때 황금 1층이라 불리던 자리가 있습니다. 권리금이 가장 비싸고 절대 비지 않는다던 그 1층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1층조차 100곳 중 약 7곳이 비었습니다. 비지 않는다던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때 가장 핫했던 거리일수록 더 처참합니다. 서울 가로수길 5곳 중 2곳이 비었습니다. 공실률 43.9%입니다. 2019년엔 4.5%였습니다. 6년 만에 거의 10배입니다. 세종은 4곳 중 1곳, 25.2%입니다. 커피 전문점만 봐도 2024년에 1만 2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34곳씩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까지면 그저 다 같이 무너지는 불경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서울, 그것도 코로나 때 텅 비었던 명동입니다. 명동 공실률은 지금 5.2%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회복하고 한쪽은 무너집니다. 같은 도시, 같은 시기, 같은 불경기입니다. 그런데 명동은 손님이 돌아오고 가로수길은 빠져나갑니다. 한쪽은 차오르고 한쪽은 비어갑니다. 만약 경기가 진짜 범인이라면 같은 서울 안에서 둘이 이렇게까지 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보입니다. 빈 상가의 진짜 이유는 경기 탓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 차이의 첫 번째 답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념을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가게가 망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쓰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4월 모바일 쇼핑 비중은 77.4%까지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10번 중 거의 8번은 매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연다는 뜻입니다. 손님은 그대로입니다. 계산대만 폰 속으로 옮겨갔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줄어서 가게가 빈 게 아닙니다. 사람은 거리를 지나가되 지갑은 이미 손바닥 안에서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배달로 팔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함정이 시작됩니다. 가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배달로 팔았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건에서 25%에서 30%가 빠져나갑니다.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그리고 광고비입니다. 많게는 한 건에 6천 원 가까이가 사라집니다. 배달 한 건을 팔면 사장님 대신 플랫폼이 먼저 계산대를 엽니다. 여기에 닭값, 기름값, 포장값, 가게 월세, 사람 인건비가 또 붙습니다. 다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동전 몇 개입니다. 팔수록 바빠지는데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푸념이 아닙니다. 배달 앱을 쓰는 자영업자의 87.2%가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43.6%,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주문이 늘어도 수익은 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구조입니다. 더 일하고 더 팔수록 남이 가져가는 몫만 커집니다. 물론 변화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만 원 이하 주문은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를 2.0%에서 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비와 결제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돌은 아직 사장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비가 손바닥으로 옮겨가는 동안 살아남은 소비마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싼 곳, 아니면 아주 특별한 곳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에 있던 평범한 가게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다이소입니다. 2024년 다이소 매출은 3조 689억 원으로 10.7%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41.8% 뛰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그 불황 속에서 말입니다. 불황이 깊을수록 초저가 매장만 웃습니다. 동네의 평범한 잡화점, 평범한 분식집, 평범한 옷가게. 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 중간 가게들이 가장 먼저 셔터를 내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님은 폰으로 떠났고 남은 손님을 배달로 잡아도 매출은 새어나가고 그 와중에 소비는 양극단으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붕괴, 소비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이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도 임대료는 단 한 푼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게가 이렇게 비는데 왜 임대료를 안 내릴까요? 한 거리에서 10곳 중 두세 곳이 불 꺼진 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 현수막의 숫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값을 깎아서라도 채우는 게 이득 아닐까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여기에 소름 돋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건물의 값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건물값은 그 건물이 벌어주는 월세로 결정됩니다. 월세의 일조한 배를 곱한 게 건물값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깎는 순간 건물값 전체가 통째로 깎입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려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의 자산 가치는 약 4억 원이 사라집니다. 단돈 100만 원을 양보했을 뿐인데 건물값에서 4억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게를 비워두는 손해보다 건물값 4억이 깎이는 손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워둡니다. 임대료를 내리느니 공시를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건물주는 욕심이 많은 악당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구조에 갇힌 포로입니다. 문제는 압박이 건물주에게도 똑같이 닥쳤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를 보십시오. 2021년 8월 0.5%였던 금리는 2023년 1월 3.5%까지 올랐습니다. 1년 반 만에 7배입니다. 2025년 들어 2.5%대로 다시 내려왔지만 한번 무거워진 이자는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건물주도 대출로 건물을 샀습니다. 자영업자도 대출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짊어진 빚은
1,064조 원에 이릅니다. 한 사람당 평균 상교억 4,200만 원, 서울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가게 하나 여는데 집 한 채 값에 빚을 지는 셈입니다. 이 빚의 무게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저축은행에서 빌린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은 11.70%까지 치솟았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이자조차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건물값을 지키려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못 내립니다. 아래에서는 자영업자가 빚과 이자에 짓눌립니다. 둘 다 같은 구조에 묶여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가는 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못 내리는 겁니다. 건물주의 인심 문제가 아니라 건물값과 빚이 맞물린 거대한 톱니바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옮겨가고 임대료가 굳어버려도 가게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손님만 꾸준히 오면 어떻게든 버틸리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층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는 층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선을 넘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인구 데드크로스. 그해 총인구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사람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선명합니다. 1971년 한 해 태어난 아기가 102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약 23만 명, 합계 출산율 0.72, 역대 최저입니다. 한 세대 만에 손님이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가게는 사람이 와야 굴러갑니다. 그 사람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린다고 돌아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다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가게는 오히려 더 늘려 찍어냈습니다. 신도시를 보십시오. 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평균 20%를 넘어섰습니다. 5곳 중 1곳 넘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상업용지 비중이 3.6%입니다. 이기 신도시 평균 1.9%의 2배입니다. 채울 사람을 따져보지도 않고 상가만 2배로 깔아둔 겁니다. 손님이라는 물은 빠지는데 가게라는 컵은 더 늘려 찍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형화가 마지막 칼을 댑니다. 골목 수요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입니다. 그 흔하던 편의점마저 2024년 빅사 합산 점포 수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53,852개의 포화에 닿은 겁니다. 반대편에선 복합몰이 다 빨아들입니다. 더현대 서울은 연매출 1조 원을 혼자 흡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만의 일일까요? 다른 나라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미국은 오피스 공실률이 2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리테일 공실률은 약 4%로 안정적입니다. 식료품 거점과 체험 매장은 오히려 임대료가 오릅니다. 오프라인 전멸이 아닙니다. 용도와 콘텐츠가 생사를 갈랐을 뿐입니다. 일본은 고령화를 먼저 겪었습니다. 오프라인 폐업, 쇼핑몰 해체, 건물 철거와 용도 전환. 우리가 지금 들어선 길을 일본은 먼저 걸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10년 뒤가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같은 길을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더 낮고 인구는 더 급하게 꺾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보여준 건 희망이고 일본이 보여준 건 예고편입니다. 그 둘이 만나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가가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같은 시기 임대료가 1년 만에 2배 넘뛴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의 공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울 성수동입니다. 2025년 1분기 성수동의 임대 가격 지수는 1년 새 109.1%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어떤 가게는 팔리지 않아 셔터를 내리는데 같은 시기 여기서는 하루 임대료가 최대 3천만 원에 이르는 팝업 매장이 줄을 섭니다. 같은 나라, 같은 불경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비고 한쪽은 미어터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요? 답은 리치가 아니었습니다. 콘텐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목 좋은 자리, 사람 많이 지나가는 곳이 좋은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그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야 그제야 위치가 좋아집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살아남는 가게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경험, 대신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위치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유를 만드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호황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성수동 뚝섬 일대의 공실률은 2024년 2분기 3.94%에서 1년 뒤 5.94%로 올랐습니다. 임대료가 2배 뛴 바로 그 동네에서 공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팝업과 대기업 매장이 몰려들면서 오래 장사하던 동네 상인들이 치솟은 임대료를 못 버티고 밀려난 겁니다. 살아남는 1%의 무대 뒤에서 원래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의 통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상가 하나 분양받아 월세 받으며 사는 노후. 많은 분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파는 광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광고 10건 가운데 1건은 위법으로 적발됐습니다. 확정 수익, 보장 임대 같은 달콤한 문구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4천억 원입니다. 재취업을 돕고 경영을 받쳐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돈은 무너지는 사람을 잠시 받쳐줄 뿐, 소비가 옮겨가고 임대료가 굳고 사람이 사라지는 구조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창업하는 가게 10곳 가운데 6곳은 5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습니다. 5년 생존율은 40.2%입니다. 절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경기 탓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조이기 때문에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가게 100만 곳, 그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비가 손바닥 안으로 옮겨갔고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는 굳어버렸고 손님이 되어줄 사람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 겹의 붕괴가 겹쳐 만든 결과입니다.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곳의 공식만큼은 분명합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부를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분양 환상에 퇴직금을 걸기 전에 이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빈 상가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내 노후 통장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이 이 이야기를 보게 해주세요.